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부정맥을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최규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부정맥이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 않나 싶은데요. 진료실에서 부정맥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이 부정맥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부정맥이라 그러면 이게 한자에서 나온 말이라서 조금 일반인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면 심장의 박동이 정상이 아닌 경우를 모두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박동이 불규칙한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느린 맥, 또 너무 빠른 맥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간혹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은 분이 부정맥 담당 교수를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하지정맥류의 정맥, 그런 말은 이제 동맥, 정맥하는 혈관의 일종이고 부정맥의 정맥이란 정돈된 맥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맥은 정돈되지 않은 맥박이란 뜻인 거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맥박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맥박수는 보통 분당 한 60에서 100회 정도를 정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편안하게 안정시에 재면 대부분 한 60에서 90회 정도가 정상으로 보고요. 또 60세 이상이 되면은 맥박이 조금 적어지는 수가 있어서 대개 50에서 한 90회 정도를 정상적인 맥박수로 봅니다. 그럼 말하자면 심방 한 번, 심실 한 번, 사이좋게 한 번씩 규칙적으로 맥박이 이어져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심장은 이제 혈액이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그런 심방이라는 윗방이 있고요. 그런 심방이 먼저 쿵 뛰면 심방에 있던 혈액을 아랫방인 심실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심실에서 다시 한번 쿵 뛰면 혈액이 온몸으로 쭉 쏟아주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방이 한 번 뛰고 바로 이어서 심실이 한 번 뛰고 이렇게 사이좋게 한 번씩 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1분에 60회에서 100회가 정상적인 맥박. 그러면 사실 그것도 60번 뛰는 사람하고 100번 뛰는 사람의 차이도 큰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개인적인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 맥박수를 좀 이렇게 넓게 60에서 100회로 잡아놓긴 했어도요, 차이가 꽤 큰 편이죠. 사실 안정시의 맥박이 근데 100이면 요건 조금 빠른 편이긴 합니다. 그럼 부정맥으로 진단되는 이 빈맥하고 서맥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그 정상맥을 60에서 100번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개 빠른 맥을 나타내는 빈맥의 기준은 대개 1분당 100회 이상을 말하고 늦은 맥을 표시하는 서맥은 1분당 60회 이하인 경우를 보통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아, 그게 기준이 다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불규칙한 부정맥이라는 건 또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정상맥이라고 하면 일단 횟수도 중요하지만 또 일정한 속도로 규칙적으로 뛰어야 게 정상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장 박동이 이제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중 가장 흔하게 있는 것이 조기수축이라고 해서 맥박이 일정하게 이제 탕탕 뛰다가 갑자기 맥박이 툭 땡겨서 뛰는 그런 것을 조기수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흔해서 24시간 심전도를 쭉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 보면 대다수의 정상인들도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임상적으로도 크게 나쁜 점이 없어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 대표적으로 불규칙한 부정맥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인데 이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많아지고 또 맥이 완전히 흐트러져서 불규칙하게 뛰는 그런 부정맥입니다. 그럼 빠르고 느리고 불규칙한 맥박을 보일 때 증상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부정맥의 종류가 많으니까 또 그거에 따라 증상도 많이 다른데 대부분 빠른 맥이나 불규칙한 맥박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흉통, 즉 가슴 통증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그냥 가슴이 답답한 증상, 아니면
움직일 때 호흡곤란이 생긴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또 불규칙한 맥박 중 하나인 그 조기 수축의 경우에는 간혹 맥박이 가다가 툭 끊기거나 내 맥이 갑자기 멎었다 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가끔은 가슴이 한 번씩 가만히 있다가 뭐 이렇게 불뚝 그런 뛰는 그런 느낌을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맥이 늦어지는 서맥의 경우에는 대부분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고요. 또 이게 심한 경우에는 정신을 깜빡 놓는 실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증상도 있을까요? 네, 무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증상이 없이 건강검진을 하다가 심전도로 발견하거나 아니면 뭐 감기나 소화가 안 돼서 병원을 방문했다가 청진이나 아니면 심전도를 찍어서 자기가 부정맥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혼란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부정맥이 있긴 한데 어떤 경우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또 증상이 있을 때 오셔야 한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하고 더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기도 한데요. 여러 말씀들이 있는 건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정맥이란 게 워낙 이제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정말 뭐 아주 위험한 부정맥부터 또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치료 안 하고 놔둬도 되는 그런 부정맥까지 다양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맥이란 게 나타났을 때 그 당시에 심전도를 딱 찍지 못하면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사실 환자 증상 갖고만은 이게 어떤 부정맥이다, 위험도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판막 질환이나 심장 혈관 질환 같은 것은 아무 때나 이제 검사를 하면 진단이 가능한데요. 부정맥은 사실 어젯밤 심하게 있었다가도 오늘 외래 왔을 때 완전 정상맥이면 그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환자의 위험도를 증상만으로 딱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맥으로 이 돌연사 뭐 이렇게 심각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심근경색이 심장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많이 거론되는데 사실 심근경색이 왔을 때 심장 근육이 손상을 받으면서 심장 기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심장 기능 자체로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고 대개 이때 동반되는 심한 그 심실성 빈맥이 생기면서 이게 치명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심실에서 생기는 빠른 빈맥이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드물긴 해도 이제 심장의 윗방인 심방과 아랫방인 심실을 연결해주는 전깃줄이 있는데 이 전깃줄이 약해지면서 맥이 아주 늦어지는 방실 전도 차단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것도 돌연사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부정맥이라고는 하지만 상태에 따라 여러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흔한 부정맥과 치료를 해야 하는 가장 흔한 부정맥 이런 것들이 좀 다 구분이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흔한 이제 부정맥이다 하면 우리가 보통 조기 수축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흔하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가만히 있다가 툭 하고 건너뛰는 그런 엇박자 맥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조기 수축은 불편한 증상이 뭐 심하지 않다면 꼭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아주 가장 흔한 부정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이 발생하게 되는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심방세동 환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치료를 해야 하는 가장 흔한 부정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부정맥 중에서도 듣는 얘기들이 다 다른데 그 결국은 진단이 어떤 부정맥이 진단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먼저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이야기가 되는 이 조기 수축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나 흔한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도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부정맥이라는 게 워낙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뭐 아주 위험한 부정맥도 있는데 또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되는 그런 부정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조기 수축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흔한 부정맥인데 이제 부정맥이라는 게 또 나타났을 때 심전도를 찍지 못하면 진단이 이제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검사를 하면 진단이 가능한 건 아닌데 그런 부정맥은 증상이 있을 때 딱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요 조기 수축은 상당히 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0초 이렇게 심전도를 찍어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은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쭉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보면 이게 상당한 환자들이 갖고 있죠. 특히 나이가 한 50이 넘으면 거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기 수축은 심장에서 정상적으로 맥박을 만들어내는 곳 이외의 부위에서 이제 엇박자처럼 맥박이 나타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오는 부위에 따라서는 이제 심실 조기 수축 또 심방 조기 수축 이렇게 나누는데 임상적으로는 크게 심장을 나쁘게 하거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수축은 치료가 필요 없는 건 맞는 거죠? 조기 수축은 일반적으로 심장에 이제 다른 질환이 없고 심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돌연사나 혹은 다른 심장 질환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맥박이 불규칙한 거로 인해서 이제 불편한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치료를 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못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돼도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건너뛰는 게 엄청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뭐 이게 답답함이나 호흡곤란으로 이어지는 그런 심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증상 완화 차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정맥이 나이와 연관이 깊다고 들었는데요. 젊은 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은 부정맥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젊은 층에서 이제 자주 진단되는 부정맥 중에 하나가 심실 상성 빈맥이라는 게 대표적일 텐데요. 요거는 일상생활 중에 이제 맥박이 한번 쿵 하더니 갑자기 맥박이 아주 빨리 뛰게 되는 그런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손을 살짝만 대도 엄청 크게 뛰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부정맥이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맥박이 빠르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심장에는 이제 윗방인 심방하고 아랫방인 심실을 이어주는 전깃줄이 하나 정상적으로 있는데요. 이게 쓸데없이 전깃줄이 하나 더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전깃줄이 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전깃줄 사이로 맥이 빙빙 돌면서 맥이 아주 빨리 뛰는 그런 부정맥인데요. 갑자기 맥이 분당 한 150번 정도로 빨리 뛰게 되니까 환자분들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런 종류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단을 위해서는 그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심전도 측정을 했다가 요것을 이제 외래를 예약한 다음에 가지고 오시면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건강365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최규중 교수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부정맥을 이야기할 때 심실에 부정맥이 생기면 위험한데 심방에 부정맥이 오는 건 좀 덜 위험하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이게 과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계속 심장이 윗방, 아랫방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심장이 윗방인 심방은 이게 보조 펌프 역할을 하고 아랫방인 심실은 이게 주 펌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조 펌프 역할을 하는 그 심방에서 생기는 부정맥들은 크게 위험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문제는 심장의 아랫방, 즉 주 펌프 역할을 하는 심실에서 생기는 빠른 빈맥들이 돌연사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실 빈맥 혹은 심실 세동 이런 심실자가 들어가는 빈맥들이 되게 위험한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방은 보조 펌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심방 세동이 치료가 필요한 가장 흔한 부정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많아지는 부정맥이 사실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이 가늘게 이제 떤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심방세동의 유병률은 한 60세가 넘으시면서 한 2 내지 3% 정도가 되고, 또 나이가 조금 더 드셔서 70세 이상이 되면 한 5%, 또 80세 이상이 되면은 한 10% 정도로 증가합니다. 요즘 이제 고령화 추세가 심해지면서
이제 고령자들이 아무래도 많아지고 계신데 그런 80세 이상 어르신 한 10명에 1명꼴로는 이런 심방세동이 생기해서 그런 심방세동을 갖고 생활하게 되다 보니까 꽤 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 부정맥은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심방세동은 발생하면 무조건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증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세동이라는 단어가 붙은 걸 보면은 뭐 가늘게 잔 떨린 뭐 잘게 떨린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네. 이게 치료를 하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 심방세동의 증상은 좀 다양하긴 한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건강검진에서 아무 증상이 없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숨을 헐떡거리면서 응급실로 내원하는 그런 정도의 또 환자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가슴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 그리고 호흡곤란 등으로 이제 많이 호소를 합니다.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심장의 박동수가 아무래도 빨라지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주어서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방의 수축이 이제 원활하지 못하니까 심방 내에서 혈액의 흐름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서 혈전이라는 피떡이 잘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안 그래도 이제 혈관 질환들이 생기면서 뇌졸중 위험이 높은데 이 심방세동이 생기면 또 혈관 질환이 아닌 다른 이런 피떡이 만들어지는 원인으로 해서 또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피떡이 막는 것 이런 것들의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 안심하자면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돌연사하는 거는 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환자들도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면 그런 돌연사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심방세동은 돌연사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게 이제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환자분이나 심전도에서 조기흥분 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조금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심방세동은 돌연사의 위험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심방세동의 원인은 나이가 문제일까요?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변화가 이 심방세동의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을 차지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나이가 들면서 얼굴 피부에 이제 주름이 생기듯이 심장도 이제 근육으로 생긴 펌프기 때문에 섬유화되면서 주름이 잡히게 되고 이런 주름 때문에 전기 전도가 이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니까 맥이 흐트러져서 심방세동이 생기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나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이 또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술이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음하고 다음날 새벽 혹은 오전에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증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심방세동을 제일 먼저 의심합니다. 주변에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정말 술하고 부정맥하고는 그렇게 밀접합니까? 네, 일반적인 부정맥들이 술하고도 다 조금씩 연관은 있는데 특히 심방세동은 술하고 연관성이 아주 높은 그런 부정맥입니다. 그러면 뭐 부정맥 있는 분들, 특히 심방세동 있는 분들은 뭐 절주가 아니라 금주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제일 아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되게 뭐 금주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하다가 술을 전혀 안 먹는 게 좀 어려운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뭐 어떤 술을 드시더라도 한 2잔 미만으로 드시면 그거는 이제 심방세동의 악화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 그 이상의 술을 드실 경우는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금주가 아주 어려우시면 한 2잔 이내로 절주를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이런 증상 중에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요. 네. 이것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그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으로 심장 맥박, 정상적인 맥박도 빨라지지만 심장에 이제 자극이 가해져서 이런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이 약물 치료로 조정되면 심방세동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치가 가능한 심방세동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심방세동 자체를 치료하기보다는 갑상선의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심방세동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심방세동 환자들에서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꼭 한 번씩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항진돼 있어서 생기는 이런 부정맥은 갑상선 기능을 억제해주는 약물을 쓰면 같이 치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방세동 앞서서 뭐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은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사실 심방세동 있는 분들이 바로 지금 뭐 뇌졸중이 생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고 이제 이 정도로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이게 위험도가 높아져요? 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인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결국 하여튼 그 원인이 심방의 수축이 이제 원활하지 못하니까 심방 내에서 혈액의 흐름이 늦어지고 또 이게 와류가 되면서 피가 심방 내에서 이렇게 빙빙 돌면 그건 혈전이라는 피떡이 이제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게 혈관을 타고 나오다가 뇌혈관을 맞게 되면 이제 뇌졸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연령의 그 일반적인 환자들에 비교해서 뇌졸중 위험이 한 4배 내지 5배 정도 증가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그 위험 인자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연령이 한 75세 이상 그리고 뭐 혈압이나 당뇨 중에 하나 정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는 1년에 뇌졸중의 위험도를 3% 내지 4% 정도로 보니까 100명을 연초에 저희가 진료를 받다가 연말이 되면 한 1,000명이 뇌졸중에 와 있다. 그러면 상당한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위험도에 따라서 약물 치료, 특히 뇌졸중 예방 약물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혈전, 색전증을 뭐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약물, 항응고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항응고제는 이제 피를 묽게 만들어서 이러한 그 피떡이 잘 안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약물인데요. 이제 과거부터 와파린이라는 약물을 가장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한 5, 6년 전부터는 이런 와파린보다는 음식이나 다른 약재와의 영향이 적은 그런 새로운 항응고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와파린은 환자 개인마다 이제 용량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한테 맞는 용량을 조절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요 새로 나온 항응고제들은 이제 고정 용량을 쓰기 때문에 사용이 훨씬 편리한 거죠. 그리고 효과도 과거의 와파린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우수한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항응고제를 요즘 환자들한테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 지금 한 네 가지 종류가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스피린으로 대표되는 그런 항혈소판제도 피를 좀 묽게 한다고 알고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그 피를 묽게 만드는 약재가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항혈소판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장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스피린 요거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항혈소판제들이 있는데 심방세동에서는 항응고제가 항혈소판제에 비해서 뇌졸중의 예방 효과가 한 2~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아주 위험도가 적은 경우는 항혈소판제를 쓰기도 하지만 위험도가 좀 높은 경우는 항응고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항응고제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출혈의 위험도 같이 높이기 때문에 그런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어느 정도 더 있느냐에 따라서 약제 선택은 신중하게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응고제로 치료하는 경우에 이 콩이나 녹즙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네, 이제 많은 환자들이 이런 언론 같은 데서 보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틀린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전에부터 많이 사용해왔던 아까 말씀드린 그 와파린에 관해서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와파린의 작용 기전이 몸속에서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여서 피를 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타민 K를 많이 함유한 콩이나 녹즙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러한
콩이나 녹즙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와파린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파린을 먹는 경우 이런 콩이나 녹즙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니고 섭취를 좀 일정하게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떤 때는 많이 먹고 어떤 때는 적게 먹고 그러면은 이런 와파린 약의 효과가 들쭉날쭉하게 되니까 그런 와파린 용량을 계속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일정하게 드시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와파린 용량을 그 상태에 맞추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약제에 반해서 최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항응고제들은 이런 음식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식 드시는데 훨씬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편한 거죠. 이제 이렇게 심방세동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심실세동은 또 어떻습니까? 이건 응급 상황일까요? 골든타임이 있다고 듣기도 했는데요. 네. 심실세동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방세동하고는 사실 한 글자 차이죠. 네, 맞습니다. 심방. 그래서 세동은 똑같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언론 보도 같은 거 보고 이것도 아주 위험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심방세동 환자들이 많이 질문하는데 사실 심실세동과 심방세동은 그 위급한 정도가 아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심장의 그 주펌프인 심실이 이렇게 부르르 떠는 듯한 아주 빠른 속도로 뛰는 그런 빈맥 종류이기 때문에 심실세동은 심박출량이 거의 제로가 되는 아주 가장 위험한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인 한 3에서 5분 요 이내에 적어도 심장 마사지가 빨리 시작되거나 아니면 정상맥으로의 전환이 안 되면 나중에 심장 기능이 돌아오더라도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연사의 위험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 부정맥 중에는 이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심장 돌연사의 위험이 가장 높은 그런 부정맥이 됩니다. 그러면 약물로 치료하는 건가요? 재발 위험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항부정맥제라고 하는 그런 부정맥 약제로 약물 치료를 시도하기는 하는데 요게 뭐 재발률이 꽤 높거든요. 약물 치료한다고 100%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발했을 경우 너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약물 치료를 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안심만 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삽입형 제세동기라는 그런 기구를 몸에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이제 그런 약물 치료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을 했을 때 그런 치료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삽입형 제세동기가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원리일까요? 네, 삽입형 그 제세동기는 가슴 부위 이제 피부를 절개하고 그 밑에 이제 배터리를 삽입한 다음에 전기줄을 그 혈관을 통해서 심실에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기가 심장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심실세동과 같은 위험한 부정맥이 생기면 자동으로 전기 충격으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럼 인공 심박동기와는 좀 다른 거잖아요.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 가슴 그 쇄골 밑에 이 배터리를 놓고 심장에 전기줄을 연결하는 구조는 그 인공 심박동기나 삽입형 제세동기나 그 구조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제 인공 심박동기는 맥이 너무 늦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심장을 자극해서 맥박을 일정하게 뛰도록 그런 해주는 기구인 반면에 삽입형 제세동기는 맥박이 너무 빨라서 위험한 경우에 삽입을 하는데 그런 빠른 맥박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전기 충격을 주는 기구입니다. 이제 뭐 애청자분들이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응급 상황에 보면 의사가 응급 파트를 끌고 와서 전기 충격 주는 장면을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큰 기계를 아주 작게 축소해서 가슴에 삽입하고 다니다가 이게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든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맥성 부정맥 환자들에게 시술되는 이 인공 심박동기는 어떤 원리로 삽입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혈관에 이제 바늘로 구멍을 내서 그 혈관을 통해서 심장 내로 전기줄을 삽입하고 여기에 연결된 인공 심박동기를 가슴에 이제 삽입하고 다니면 이 기계가 심장의 맥박을 잘 관찰하다가 맥박이 기준 이하로 너무 늦어지게 되면 심장에 자극을 줘서 일정 횟수 이상으로 심장의 맥박을 뛰도록 해주는 그런 기구가 이제 인공 심박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섬액성 부정맥으로 진단되는 모든 환자들에게 인공 심박동기가 치료법으로 결정되는 건 아닌 거죠? 네, 이제 섬액도 이제 종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요.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동결절 기능 부전이라는 그런 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섬액은 사실 약제 치료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섬액으로 인해서 맥이 조금 늦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뭐 지내셔도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맥이 너무 늦어서 숨이 차지거나 어지럽거나 아니면 실신이 올 것 같다. 실신이 오게 되면 다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실신을 경험했거나 실신이 올 것 같은 증상이 있다면 심박동기 시술을 해서 그런 증상을 막게 되는 겁니다. 또 증상이 없어도 섬액이기 때문에 인공심박동기 치료를 필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돌연사의 위험이 있는 완전 방실전도 차단이라는 그런 섬액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인공심박동기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아, 그렇군요. 인공심박동기의 효과랄까요? 환자의 일상에 어떤 도움을 그럼 주게 될까요? 인공심박동기는 이제 일정 횟수 이상으로 맥박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환자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맥박을 더 빠르게 또 조율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맥박이 늦어서 숨이 찼던 경우라면은 맥박이 이제 훨씬 좋아지니까 활동이 수월해지게 되고, 또 어지러움증이나 실신이 있었던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증상을 이런 심박동기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지러움증, 실신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로 이제 지속되는 거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배터리 수명은 뭐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제 배터리가 이제 큰 충격이나 심한 자기장이 걸리는 것만 제외하면 사실 환자가 뭐 크게 관리라고 할 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뭐 가전제품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수명은 평균 한 8년에서 한 10년 정도인데, 환자 맥박에 따라서 심박동기가 어느 정도 일을 하느냐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환자에게서나 배터리 수명이 일정한 건 아니고, 같은 기기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기기가 얼마나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배터리 수명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한 사람은 이 공황 검색대나 MRI는 피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센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 이제 기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MRI, 그리고 이제 공황 검색대, 그런 검색 기기들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검색하기 때문에 그런 센 자기장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황 검색대나 MRI를 피해야 한다라고 교육을 이제 다 해드렸는데, 최근 이제 한 4, 5년 사이에 나온 MRI는 이런 그 자기장에 대한 보호 효과가 커서 MRI도 가능한 기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훨씬 편해졌죠. 그렇지만 이제 옛날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모든 심박동기 갖고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공황 검색대를 지나갈 때 그 카드를 보여주면 그냥 손으로 하는 그런 검색기로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심한 자장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MRI 검사를 할 때도 새로 나온 기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기 조정을 하고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건강 365, 오늘은 부정맥에 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최규준 교수와 함께하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부정맥에 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검사를 하는데요. 네. 전기자극을 이용한 비교적 간단한 검사일 것 같은데, 이 증상이 없을 때는 심전도에서 나타나지 않아서요. 특히 가끔씩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서 바로 이럴 때 뭐 심전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좀 다양한 심전도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간헐적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지속 시간이 충분하면 대개 한 30분 이상이 가게 된다면 뭐 가까운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아서 이제 심전도를 찍도록 하는 게 이제 제일 편한 진단 방법인데요.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 경우는
물론 또 자주 있다면 하루나 뭐 일주일 정도 심전도를 달고 생활하는 그런 홀터 검사기나 사건 기록기, 이걸 이제 합쳐서 생활 심전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기 등을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 증상이 아주 드물고 또 뭐 한 5분 정도로 짧게 온다, 이런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단을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휴대용 심전도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 휴대용 심전도는 뭐 개인용으로 구입해서 쓰는 건가요? 네, 이제 휴대용 이런 심전도 기기는 병원에서 한 1주 정도는 대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기기가 이제 많이 작아지고 편해지고 또 가격도 그전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져서 아주 드물게 있는 부정맥 환자에게서는 그걸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기가 용이해졌습니다. 최근 비용을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30만 원대 후반 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늘 조금 안 좋을 때 측정해 본다면 뭐 아주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무선으로 기록하는 홀터나 또 시계형 그런 맥박 측정기들이 시중에 나와서 환자분들이 자기가 부정맥이 있을 때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오늘 부정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서 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맥이 빨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화를 잘 내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 부정맥의 위험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일부는 맞습니다. 이제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주 몸이 아주 피곤해서 무리가 왔을 때는 이게 부정맥의 꼭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때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심장의 부담이 확 가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 부정맥이 훨씬 더 잘 발생하는 거죠. 또 이제 기존에 어떤 부정맥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이 이런 상황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부정맥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조금은 이제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요. 원격 의료는 사실 현재 뭐 서로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있어서 조금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뭐 당장 시행되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사실 저희 부정맥 하자는 이런 의사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거는 이게 원격 모니터링입니다. 이런 원격 모니터링은 사실 진료 개념하고는 좀 완전 다른 개념인데 원격이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규제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원격 모니터링은 특별히 뭐 반대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도적 보완이 좀 아쉬운데요. 기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심박동기나 이제 삽입형 제세동기를 갖고 있는 환자가 뭐 조금 이상이 있다, 이럴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격으로 그거를 측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모니터링이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끄고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면 원격 진료하고는 별개로 이런 원격 모니터링은 먼저 시행돼야 환자분도 편하시고 우리 의사들도 불필요하게 환자들이 병원에 자주 내원하지 않고도 쉽게 그런 진단이나 치료 방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교수님 오늘 부정맥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너무 자세하게 이제 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뭐 부정맥도 심장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결국 부정맥만을 조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전반적인 심장 건강이 나빠지면 심한 부정맥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봅니다. 그래서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이 생기고 나면 위험한 심실부정맥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심장 관리를 위해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 당뇨병이 있으면 그거 잘 관리하시고, 또 운동, 심장이 아주 중요하니까 늘 운동에 신경 쓰시고, 또 비만 관리, 이런 것이 전반적인 심장 건강,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정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최규준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